네, 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자, 나무의사 2차 실기 저번에 비생물적 피해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 바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해볼게요. 대기오염 피해 먼저였죠? 네. 대기오염 피해입니다. 첫 번째 피해. 대기오염 피해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오른쪽 보시면 종류가 이렇게 많습니다. 장애 구분도 이렇게 많고요. 그래서 좀 외우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쭉 보시고 저희한테 꼭 필요한 부분만 외워가셔도 되시고요. 진행해 볼게요. 대기오염 피해, 대기오염 물질의 종류와 특성. 자, 2차 대기오염 물질, 광학 물질이라고도 하는데 2차 대기오염 물질로는 오존, 펜, NO3, HNO3 등이 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2차 대기오염 물질은 이렇게 장애를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장애를 구분했는데 산화적 장애, 환원적 장애, 산성 장애, 알칼리성 장애, 알칼리성 장애 이렇게 네 개로 구분했습니다. 산화적 장애로는 오존, O3, 펜, 이산화질소, 염소 등이 있는데 산화라는 게 이제 산소가 붙는다는 거죠. 산소가 붙는 거. 그렇죠. 근데 오존이 O3잖아요. O3. 산소가 좀 많이 붙었으니까 오존은 산화적 장애. 펜 아까 2차 대기오염 물질이라고 했죠. 얘도 마찬가지로 산화적 장애고 이산화질소도 산소 두 개 있잖아요. 그렇죠. 두 개 있으니까 그냥 산화적 장애라고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외우실 때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때 염소만 좀 따로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 환원적 장애. 환원은 H가 붙죠 보통. H는 수소니까. 그래서 황화수소 있고 아황산가스가 있고요. 아황산가스. 황산에서 산소가 좀 줄은 거죠. 아황산가스. 그리고 알데하이드류. 그리고 일산화탄소. 자, 이산화탄소에서 산소가 좀 줄은 거죠. 그래서 환원적 장애라고 그렇게 외웁시다. 외울 땐 그렇게 외우는 게 좀 나으실 거예요. 수소가 붙어 있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우리가 많이 하는 거에서 좀 산소가 줄어들었다던가 황산가스에서 아황산가스 됐고 이산화탄소에서 일산화탄소 됐고 환원적 장애. 자, 산성장애, 불화수소, 염화수소. 우리 산성도 되는 이유가 수소이온이 많아서 그렇죠. 토양에서. 음, 수소, 수소, 불화수소, 염화수소, 산성장애입니다. 자, 황화수소만 이제 환원적 장애고 그 다음에 이제 황산화물 이렇게 산성 장애고요. 알칼리성 장애는 하나 암모니아 가스만 이제 알칼리성 장애입니다. 발병 환경이 어떻느냐 보겠습니다. 대기오염 물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걸 하나 더 넣었죠. 대기오염 물질의 종류와 특성. 그쵸? 발병 환경은 낮에 피해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대기 및 토양 습도가 높을 때 피해가 늘어나요. 습도가 높을 때 늘어나는데 매우 높은 습도는 오히려 피해가 감소하고 바람이 없고 상대 습도가 높은 날에, 그러니까 맑은 날에 피해가 크고 기온 역전 현상이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크다. 기온 역전 현상이랑 원래 우리 밑에 쪽이 지면이 달구어지면서 따뜻한 공기가 있어야 되는데 밑에 쪽이 차가운 공기가 있는 경우입니다. 위쪽이 따뜻한 경우가 있을 때 이때는 공기가 침체되면서 이제 대기오염물질이 날아가야 되는데 원래는 침체되니까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피해를 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자, 대기오염물질의 피해 보겠습니다. 아황산가스. 요런 수치는 한번 봐주세요. 0.3에서 0.6 ppm에 3시간, 1.0에서 1.5 ppm에서 5분 정도. 이거는 외우실 수 있는 분들은 외워가세요. 하지만 그게 힘들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과감하게 패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침엽수가 화엽수보다 피해를 입기 쉽다고 하고요. 이건 왜 그럴까요, 또? 실엽수가 화엽수보다 더 오랜 시간 잎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아황산가스는 해면 조직에 피해줍니다. 해면 조직은 잎의 그 뒷면을 말하죠, 뒷면에 있는 조직. 그럼 해면 조직 말고 그 잎면의 앞에 있는 조직인 책상 조직을 가해하는 것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오존입니다, 오존. 그쵸. 자, 오존은 책상 조직, 아황산가스는 해면 조직. 다시 한번, 오존은 책상 조직, 아황산가스는 해면 조직. 불화수소 가스입니다. 불화수소. 얘는 HF라고 하는데, 불화수소 가스, 독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OPBB. 자, OPBB인데, 죄송합니다. 자, PPB,
ppb, 그리고 ppm 이렇게 있습니다. 단위는 얘가 더 큰 건데 얘가 더 작은 단위예요. 작은 단위. 얘가 더 작다는 거예요. ppb가 더 작은 건데 얘가 센티미터면은 얘는 밀리미터 이런 건데 이 밀리미터, 이 ppb만 있어도 발생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독성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러니까 적은 양으로도 독성을 나타낸다는 거죠. 식물을 피해를 입힌다. 불화소소 같은 경우 이 5ppb 외워가셔도 되는데 독성이 강해서 매우 적은 양에도 식물에 피해를 끼친다 이런 식으로 적으셔도 되고요. 잎의 선단과 주변부에 피해를 일으킨다. 이거는 알아가시고. 자, 다음 질소산화물입니다. 질소산화물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대부분 발생하고요. 도로 주변의 그램으로 발생이 많겠죠. 자동차가 배기가스를 발생을 하니까. 잎이 회녹색이나 백색으로 변하고 불규칙한 반점이 생깁니다. 자, 다음 오존. 아까 말씀드렸죠. 아황산가스 해면 조직, 오존 책상 조직. 책상 조직이 오존에 대하여 가장 약하여 제일 먼저 공격을 받고 0.03 ppm 위생에서 피해받고 얘는 또 특이한 점 주근깨 같은 반점을 형성합니다. 주근깨. 얘는 주근깨 가져가시면 외우기 편할 거 주근깨. 다음 산성비인데 산성비도 이거 하나 체크. pH 5.6 이하가 산성비입니다. 주된 원인 물질 가져가세요. 이것도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입니다. 주된 원인 물질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이고 pH가 3 이하로 떨어지면 황갈색 반점 등 가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자, 칼슘, 마그네슘, 칼륨과 같은 양료 성분을 용탈시켜 양료 결핍을 초래합니다. 이 무기염료 같은 얘들을 용탈, 밑으로 떨군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쵸? 자, 펜 어떤 분은 후라이팬 이렇게 외우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청동색, 은혜색으로 잎 뒷면이 변하는 것 때문에 후라이팬이라고 외우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보니까. 자, 펜은 광학 반응 생성물인 N뷰틸렌과 질소산화물이 반응을 하여 생성됨. 미성숙엽의 피해가 큽니다. 미성숙엽이 피해가 크고 청동색, 은혜색. 자, 염소가스 마지막. 회백색의 반점, 심하면 적갈색의 대형 반점. 저 염소가스 이거 어떻게 외웠냐면은 나무 하나를 그냥 그렸어요. 나무 하나를 조그맣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체크했어요. 이렇게. 왜 이렇게 체크했냐면은 자, 여기가 신엽 끝에 달았으니까 신엽은 아니죠. 신엽보다는 구엽을 했고 그리고 하엽보다는 상엽. 여기 밑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위에 있죠. 하엽보다는 상엽에 많이 발생하고 음엽보다는 양엽에서 피해가 크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제 해를 하나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염소가스의 피해다. 여기가 염소가스의 피해다. 신엽보다는 여기 구엽이 많이 발생을 하고 밑에 하엽보다는 상엽 그리고 음엽보다는 햇빛을 많이 받으니까 양엽에서 피해가 크다. 이렇게 외웠어요. 한 번에 외우려고 그렇게 외웠습니다. 자, 대기오염 파트. 꽤 길죠, 대기오염 파트가. 피에 따른 수목의 방어기작, 항산화 물질을 많이 만들어서 독성을 제거하면서 대항합니다. 항산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다음 처방, 어떻게 처방하느냐. 저항성이 높은 수목을 식재하시면 돼요. 은행나무나 향나무입니다, 대표적으로. 은행나무, 향나무고, 낮은 거는 이제 벚나무나 단풍나무. 벚나무나 단풍나무는 사실, 우리 단풍나무는 모르겠는데, 벚나무는 가로수로도 많이 심기잖아요. 근데 대기오염에 약합니다. 대기오염에 약하고 벚나무 같은 경우는 이쁜 걸 제외하고는 사실 별로 좋지가 않아요. 병해충에도 약하고. 자, 관수를 하면 기공이 많이 열려 대기오염에 취약해지므로 대기오염 상황에 따라 관수 시기를 조절해야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대기오염이 많이 있을 때 그때 관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관수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기공이 열리고 기공이 열리면 대기오염 물질 들어가겠죠. 질소질 비료를 줄이는 거 무조건이고 인과 칼륨 비료. 자, 우리 NPK라고 하는데 비료의 3요소잖아요. 그쵸? N은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나무의사 이 시험에서는 실제로는 쓰시겠죠. 작물에도 쓰시고 뭐 나무에도 쓰시고 이렇게 외국 키울 때 쓰시고 이렇게 하실 텐데 나무의사에서는 쓰지 마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결론 및 의견. 이것도 제가 그냥 적은 거예요. 대기오염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에는 저항성 수종을 심고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상시 수종의 수세 강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당연한 말인데 이 결론을 씀으로 인해서 점수가 좀 더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네. 다음 넘기겠습니다. 자, 이제 복토에 의한 피해입니다. 복토에 의한 피해. 복토는 흙을 북돋는 거죠. 네. 뿌리를 질시시키고 피해 증상, 쇠락 현상이 일어납니다. 쇠락은 세포의 분화가 정지하는 거고, 자, 조기 낙엽이 되거나 마른 잎이 내내 한겨울 내내 매달려 있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복토의 연패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10년 후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복토를 한순간 계속 걔는 그 고통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피해가 이렇게 많대요. 우리 전국 보호수의 30% 이상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큰 이유가 사실은 이 주변 발달되면서 거기랑 이제 토목에서 흔히 말하는 구배라고 하죠. 레벨 값도 맞추고 이러다 보니까 보호수를 이렇게 덮어버린 거죠. 흙으로. 보호수 밑을 깎는 건 잘 하지 않죠. 그거는 민간인들도 뿌리를 잘라내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니까. 하지만 흙을 돋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쁜 줄 모르고 있는 분이 아직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로 인해서 이제 보호수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은 거죠. 자, 처방 봅시다. 복토된 흙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 복토 시 배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인데, 이거 유공간 설치 평면도 그림이 있거든요. 뭐 나무 이렇게 있어가지고 유공간 이렇게 심고 이런 거 있는데, 이 그림을 책에서 발췌하셔가지고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토에 의한 피해는. 그렇습니다.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 이것도 복토에 의한 피해예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쑥 올라오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오죠. 올라와서 지재부가 지금 좀 피해를 봤죠. 이런 것도 복토 연패. 사실 복토 연패는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제가 현장에 실제로 봐도. 자, 다음 절토에 의한 피해입니다. 발병 환경. 토양 표면을 낮추는 것으로 대부분의 뿌리가 60cm 이내에 존재하므로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데 30cm 에서 60cm 정도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수목의 생장의 피해가 막심하다. 그러니까 뿌리가 이렇게 지면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30cm 안에 웬만하면 뿌리들이 다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웬만한 작물들 거의 80%이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절토는 이걸 깎아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니까 아예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절토의 피해는. 피해 증상 및 진단. 당연히 뿌리 마르고 지탱 힘들어지고, 화렵순 도관이 수관을 따라 곱게 올라가기 때문에 뿌리가 잘린 쪽으로 수관의 피해를 보고, 침엽수에 가동하는 나선상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 뿌리가 잘리지 않은 쪽에서 발생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수목 생리학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산림보호학이랑. 이제 근데 책마다 달라가지고 제가 본 책에서는 이랬어요. 화렵수 같은 경우에는 도관이 수관을 따라서 같이 올라가. 그래서 이 잘린 뿌리 쪽에서 그대로 위에서 피해를 보는 거고, 침엽수 같은 경우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잘랐는데 여기서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살짝 있긴 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기본서에 적혀있던 내용이어서 가져왔고요. 자, 처방입니다. 절토할 때 수관폭의 3분의 2 이상은 남겨두고 원형으로 석축을 쌓는다. 피해된 뿌리를 잘라내고 인산질 비료를 주어서 뿌리 생육을 촉진한다. 좋죠. 인산질 비료. 네. 석축 쌓는 그림을 마지막에 넣어주시면, 이거 그러니까 그림을 우리 가져갈 수 없으니까 그려주시는 거죠. 그려주시는 거. 네. 석축 쌓는 걸 대강 잘. 자, 다음 산불 피해입니다. 산불 피해. 산불 피해가 은근히 1차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은근히 많이 나왔어요. 제 예상보다 많이 나왔고, 이번에 아마 5차 때도 지문에 나온 걸로 알고 있고, 4차 때는 제대로 하나 나왔었고, 4차 때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하나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차 때 많이 다뤘으므로 2차 때 다룰 확률도 있다는 겁니다. 네. 산불 피해 봅시다. 자, 발병 환경은 산불 발생 일단 3요소. 연료, 열, 공기입니다. 이건 다 아시죠? 피해 증상 및 진단. 이거는 좀 나눠야 돼요. 이렇게. 지표화, 지중화, 수관화, 수관화. 그렇게 나누면 되는데, 지표,
지표에는 낙엽과 초류 및 지피물과 지상 감목, 치수 등이 불에 타는 화재, 가장 많이 일어나고 모든 불에 시초가 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표 위에 있는 것들이 다 타는 거예요. 지표 위에 있는 것들이. 우리 뭐 잡초라든지, 응? 낙엽 같은 거, 이런 거 다 타는 건데, 자, 지표화는 일단 이렇습니다. 이쪽에다가 좀 놓을게요. 사진을. 지표화 이렇게 발생합니다. 이 지표에서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고, 지중화. 지중화 볼게요. 지중화 이탄질이나 부식층이 타는 것. 이탄질 부식층이 타는 화재에 불꽃이 없어 서서히 타나 강한 열이 오랜도로 잔존하여 균일하게 피해를 준다. 아마 지중화를 별로 보신 적이 없으실 텐데 지중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꼭 마그마 같죠? 마그마. 지중화 이런 식으로 납니다. 이런 게 지중화 이런 식으로 이제 열이 나고 다음 수간화는 나무의 줄기가 타는 거니까 뭐 간단하죠. 나무의 줄기가 타는 거 수간화, 수간이 타는 거 수간화. 다음 수관이 타는 거 수관화. 나무에서 수관에서 수관으로 번져 타는 불, 지나기가 힘들어 큰 손실을 가져오므로 가장 무서운 산불이다. 이제 마지막에 수관화로 처음에 지표화가 됐다가 수관화가 돼서 수관화가 막 되면서 막 타고 그리고 이제 불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제 지중화가 돼서 그 밑에 있는 이탄질이나 이제 부식층이 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수관화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아시는 그냥 우리가 아는 산불이에요. 산불. 이거 완전 다 타는 거 이렇게. 이 수관화가 된 순간 이제 굉장히 진화하기가 힘들어지죠. 왜냐하면 너무 많이 빨리 번지니까. 자, 어쨌든 산불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산불은 대기 습도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도가 달라집니다. 자, 여기서 이따 한번 볼게요. 상록 화력수가 낙엽 화력수보다 산불에 강합니다. 음수는 산불의 위험성이 낮습니다. 네. 우리나라 산불의 특성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산이 많잖아요. 지형 변화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평야보다는 산지가 많아서 산불 제어가 힘든 거죠. 산지 왔다 갔다. 그러니까 헬기로 하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사실은 인간이 하는 게 가장 좋은데 헬기를 이용해야 돼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 봄과 가을에 매우 건조한 시기가 있어 산불에 취약하다. 우리 봄, 가을에 산불 조심 이런 거 많이 뜨죠. 자, 아까 대기습도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대기습도 60% 넘으면은 잘 발생하지 않고 50에서 60 발생하지만 진행이 느리고 40에서 50 산불이 발생하기 쉽고 빨리 연소 30 이하면 산불이 대량이 발생하기 쉽고 산불이 진화하기 어려움.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문제풀이 책, 나무의사 문제풀이 책에서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사실 이거에 대해서 뭐 인과관계나 정확한 팩트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걸 쓰실 분들은 쓰세요. 근데 전 씁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저항성 수종. 내화력이 강한 수종은 이제 뭐 코르크 조직이 발달한 애들, 굴참나무라든지, 그리고 아까 음수는 산불의 위험성 낮다고 했죠. 개비자나무가 이제 음수인데, 극음수인데, 이 음수는 내화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내화력이 약한 수종, 의외로 소나무 내화력이 약해요. 벚나무 다 약하죠. 그리고 삼나무인데, 이 삼나무 웬만하면 다 약합니다. 삼나무는 굉장히 까다로운 놈이에요. 까다로워. 그래서 물에도 약하고 건조에도 약하고 웬만한 거 다 약해요. 삼나무는. 제가 알기로는 오존에만 강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오존에만. 자, 침식 피해. 풍식과 수식으로 나뉘는데 먼저 수식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수식 한번 보겠습니다. 물로 인한 침식이죠. 물로 인한 침식. 자, 발병 환경은 토양 침식의 원인은 주로 불과 바람이고 수식의 예측 공식이 있어요. 수식의 예측 공식. 자, A는 R 곱하기 K 곱하기 LS 곱하기 C 곱하기 P라고 되어 있는데 A는 연간 토양 유실량을 말하고 R은 레인 강우인자 말하고 K는 토양 침식성인자 LS는 이 L을 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경사도 경사장인자 자, 작부인자 C는 작부인자 P는 토양 관리인자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쓰셔야 될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최대한 점수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알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이 R은 연중 내린 강우의 운동 에너지를 모두 합한 값이고 여러 해 동안 평균 R 값이
토양 유실 예측 공식에 이용된다. K는 요 표준 포장이 나옵니다. 표준 포장. 길이 22.1m, 경사 9%의 표준 포장에서 실시한 실험에 의하여 이침성 인자가 얻어지고, 자, 크고 작은 거는 뭐로 하면 되냐면은,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 A가 유실량이죠, A는. A는 량입니다, 량. 량이 높으면 좋을까요? 낮으면 좋을까요? 응? 당연히 낮으면 좋겠죠. 응? 낮아야지 침식이 덜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침식을 많이 일으키는 요인이 많을수록 이제 값이 높아지고, 침식을 적게 일으키는 요인이 많을수록 값이 낮아진다. 자, 침투율이 높으면 어떻게 될까? 침투율이 높으면. 응? 침투율이 높으면은 침식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침식이 잘 안 되죠. 침투가 안 되면은 이제 침식이 잘 되죠. 토양 구조가 안정화되면요. 침식이 잘 안 되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항성이 크다는 거예요. 자, 따라가시면 되시고, 경사도 경사장 인자. 이 S 값은 측정성 인자 같이 표준 포장해서 수치 구하고, 경사도가 더 침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경사장보다. 자, 다음 작부관리 인자입니다. 작부관리 인자. 작부관리 인자는 토양이 피복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피복이 안 되어 있는 곳은 1이고, 식생이 엄청 조밀한 곳은 이 값이 작습니다. 0.1 이하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죠? 피복되어 있지 않은 곳은 값이 큰데, 왜 값이 크냐면은 침식이 많이 되기 때문에, 량이 높기 때문에 그렇고, 식생이 좀 C가 이제 0.2 이하라는데 이거는 작기 때문에 그렇죠. 침식량이 작기 때문에 값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식생을 많이 심으면 많이 심을수록 침식이 적어지는 거죠. 자, 토양 보전 인자입니다. 토양 보전 인자는 토양 보전 활동을 말하는 거고, 활동이 없을 경우 1. 활동이 없으니까 침식이 더 많이 되겠죠. 하지만 토양 관리가 이루어지면 그 값은 점점 낮아지겠죠. 결론적으로 침식을 줄이려면은 해당 요인들을 고려하여 최대한 값을 낮게 유지해야 합니다. 네. 수식이었고, 다음 풍식 볼게요. 풍식은 좀 양이 많습니다. 풍식은 양이 많은데, 풍식의 3단계. 분산 탈리. 일단 떨어져 나오고, 그 이동해서 퇴적되는 요 세 가지, 세 단계 과정을 거치고요. 자, 포행이 있습니다. 포행. 첫 번째, 이 풍식의 종류예요, 종류. 포행은, 자, 이거는 다 키워드로 가져가셔야 돼요. 자, 1mm 이상인 토양 입자. 요거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1mm 이상 토양 입자가 이제 뭐 구르거나 미끄러지면서 이동하는 거 말하고, 전체 토양량의 5에서 25% 차지하고, 자, 약동. 약동은 이렇게 가져가세요. 0.1에서 0.5mm의 토양 입자가 지표면에서 30cm 이하의 높이로 비교해서 짧은 거리를 구르거나 튀는 모양으로 이동하는 거. 자, 이것까지 가져가세요. 50에서 90%면은 거의 대부분이죠. 그 이동의 대부분이 약동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다음 부유는 아실 거예요.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거. 모래 둥둥 떠다닌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한 뭐 15% 정도. 둥둥 떠다닌다라고 적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길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되고, 아니면 자기만의 언어로 풀을 써서 하셔도 됩니다. 자, 풍식을 조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풍식 저항력을 증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풍식의 저항력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관계를 하면 됩니다. 우리 토양에 물 뿌리면 토양끼리 붙죠. 그쵸? 토양끼리 붙으면은 이 뭐 부유라든지 약동이라든지 이런 거 되지 않겠죠. 잘 지들끼리 붙으니까. 자, 피복작물 재배 뭐 당연한 말이고, 고랑과 이랑이 바람의 방향과 직각으로 이루게 해야지 풍식 저항력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자, 아시다시피 다 위에가 이제 고랑이고 밑에가 이랑, 죄송합니다. 밑에가 고랑이고 위에가 이랑이죠. 이런 식으로 이게 바람의 방향과 직각을 이루게 해야 된대요. 직각을 이루게. 왜 직각을 이루게 할까요? 우리가 보통 어디다 심습니까? 작물을 여기다 심잖아요. 아니에요?
여기다 심는 것 같은데, 네, 고랑에. 그래서 여기다 심어서 이제 이랑이 이제 막아주는 거죠. 풍식을. 풍식 막아줌으로 인해서 이제 풍식 정형이 증가하는 거고. 자, 무경운제비입니다. 갈아엎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아엎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루터기들이 뿌리가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대로 잡고 있으니까 토양을. 그래서 침식이 잘 안 되고. 방풍님, 방풍벽. 방풍님이 방풍벽을 설치합니다. 자, 풍식도 예측 공식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전체 설명드리지 않겠고 요거 식만 설명드릴게요. 2는 I 곱하기 K 곱하기 C 곱하기 L 곱하기 V입니다. 2는 풍식에 의한 토양 유실량을 말하고요. I는 토양 풍식성 인자, K는 토양면의 조도 인자. 이 K를 좀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왜냐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클라이메이트, 그 지방의 기후 인자. C. 자, L, 포장의 넓이. V, 식생 인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됐고. 토양 침식에 영향을 주는 인자. 토양 투수력은 토양 입자가 클수록 유기물의 함량이 많을수록 토심이 깊을수록 팽창성 점토 강물이 적을수록 커진다. 이렇게 돼 있는데 투수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침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침식이 잘 안 되겠죠. 침식이 잘 안 되겠죠. 토양 입자가 크면 안 되고 유기물 많으면 안 되고 토심이 깊을수록 침식이 잘 안 되고 펜차성 점토 관물이 적을수록인데 펜차성 점토 관물이 많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펜차성 점토 관물이 많으면은 얘가 물을 흡수해요. 물을 흡수. 물을 흡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수력이 그렇죠. 낮아지죠. 자, 전에 내린 강우에 의하여 토양 피각이 생겼을 경우 토양 투수력이 떨어집니다. 토양 입단이나 토기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유기물이나 철, 알루미늄, 가수산화물 같은 교질 입자가 다량 함유되어 있는 토양 입자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야 한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아이고, 이제 다음 중금속 피해입니다. 이제 비생물적 피해의 마지막인데요. 자, 발병 환경은 지질적 풍화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암석에 녹아 있는 거예요, 암석에. 암석에 중금속이 있으므로 그 암석들이 풍화가 발생하면서 중금속이 나오고, 광석이나 중금속을 취급하는 산업체에서 당연히 발생하고, 도시 쓰레기나 고형 폐기물, 사람이나 가축의 배설물에서도 발생합니다. 피해 증상 및 진단입니다. 중금속은 원연질막 투과성을 저하시키고 이 시험에서 나왔을 거예요. 1차 필기시험 때 공부하셨을 거예요. 자, SH기 효소와 친화력이 매우 커 효소작용이 억제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SH 효소는 SH기를 가지고 있는 효소를 말해요. 그래서 SH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카르복실기, 아미노기 같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미노기 같이 이제 같은 화학 구조를 말합니다. 화학 구조를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효소에 이 SH기의 구조가 붙은 애들 이런 애들이 친화력이 커서 이 효소가 작용을 못하는 거예요. 이 효소에 붙어버리니까 플러스 중금속이 돼버리니까 SH가 막 떨어져 나가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효소의 작용을 억제시킬 수가 있고 특히 황을 함유하는 작용기에 특히 친화력이 크다고 합니다. 피해에 따른 수목의 방어기작 피해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수목이 어떤 방어기작을 발생시키냐 중금속과 멀어지게 하고 중금속을 멀어지게 하고 중금속이랑 합체를 해버려 복합체를 형성해버립니다. 자, 중금속과 결합할 수 있는 파이토킬라틴을 합성한다고 하는데 자 봅시다. 파이토킬라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킬라틴은 뭐냐면은 킬레이트화를 말해요. 킬레이트화가 뭐냐면은 이제 어떤 원자가 금속과 결합할 때 대부분 이 반응으로 결합하게 됩니다. 금속과 결합할 때예요. 그리고 이 파이토는 다들 아시다시피 식물을 나타내는 접두입니다. 즉 파이토켈라틴은 식물에서 만드는 금속과 결합할 수 있는 물질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뭐라고요? 식물에서 만들어내는 금속과 결합할 수 있는
금속과 결합할 수 있는 물질. 금속과 결합함으로 인해서 이제 나쁜 작용을 안 하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자유 레디칼 나왔습니다. 자유 레디칼을 없애주는 항산화 효소나 대사 물질을 만들어 방어한다고 합니다. 아까도 나왔는데 이제 식물에서는 항산화 효소, 항산화 물질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그게 방어하는데 얘가 뭘 없애주냐면은 이 자유 레디칼을 없애준대요. 중금속 피해에서. 자유 레디칼은 또 뭐냐면은 자유 레디칼은 아마 좀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2차 시험에서는 뭐 이거에 대해 자유 레디칼에 대해서 물어보진 않을 거고 아마 1차 시험에 지문회 같은 데 많이 나올 텐데 그래도 한번 설명은 하겠습니다. 중요하니까요, 자유 레디칼은. 자, 우리가 먹는 뭐 영양제나 교과서에서 자주 나온대요. 자유 레디칼이라는 거. 도대체 뭘까요, 이거는? 자, 우리 모든 물질은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원자핵이라고 하죠. 원자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전자로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모든 물질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전자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돼 있어. 보통은. 이걸 공유전자쌍이라고 하는데 뭐 그것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여기서 이게 하나 빠진 거예요. 이렇게. 나머지는 다 이렇게 두 개씩 공유해서 안정한 상태인데 얘만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인 거죠. 지금 얘만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불안정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정하니까 막 이리저리 막 움직이는 거 엄청 빠른 속도로 이리저리 부딪히면서 막 세포를 파괴하게 돼요. 이거를 세포를 파괴하는 이 놈을 자유 레디칼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안정하니까 불안정합니다. 얘는 굉장히 불안정한 애고 우리 뭐 모든 인간이든 뭐든지 다 이제 안정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자연스러워지려고 노력을 하고. 근데 이제 불안정하다 보니까 얘는 안정해지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이곳저곳에 막 피해를 주는 그런 애예요. 얘를 없애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중금속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처방을 하냐? 유기물을 시용하면 됩니다. 유기물은 금속과 킬레이트를 결합한대요. 아까 말씀드렸죠. 킬레이트. 파이토킬라틴 나온 거. 금속과 결합해버리는 거예요. 네, 금속과 결합하는 그 결합 자체를 클레이트 결합이라고 해요. 클레이트 결합이라고. 자, 비소, 철, 망간 같은 경우 토양을 산화시키면 독성을 저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중금속 피해 처방 쓰실 때 비소, 철, 망간 쓰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뭐 구리라든지 다른 거 다 쓰셔도 돼요. 사실. 근데 비소, 철, 망간을 쓴 이유는 얘는 특이하게 환원 상태에서 용해도가 높기 때문에 작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환원 상태에서 작용을 많이 하니까 얘네는 환원이 아니고 산화 상태로 만들어줘야지 독성을 저감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판단해서 쓰세요. 비소철 망간을 쓰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카드뮴이라든지 뭐 구리라든지 많잖아요. 네, 말루미늄이라든지 많잖아요. 금속이. 그런 거 쓰셔도 되시고 자, 몰리브덴을 제외한 중금속은 알칼리성 토양에서 용해도가 감소하므로 석회를 시용하여 토양을 알칼리성으로 변화한다. 그렇죠. 중금속의 경우에서는 다 산성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몰리브덴만 제외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산성을 아니고 염기성으로 바꿔준다는 거죠. 산성토에서 염기성 토로, 알칼리성 토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해볼 텐데, 사실 저도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비생물적 피해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확실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병해라든지 충해 같은 경우에는 표징이나 병증이 확실하게 나타날 때가 있는데, 이 비생물적 피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같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기에 굉장히 피해 증상을 진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도 굉장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공부하기도 그래서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이제 비생물적 피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